10문제 중에서 맞은 개수 확인. 쌤. 6번에 다시 한번. 6번에 1. 10개 중에 맞은 개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 몇 개? 9개. 9개요. 서연이 6. 준호 8. 시아 유빈 어? 8개. 주황 이 정도 되는 거. 자, 틀린 거 확인하자. 502로 아니야? 602로 맞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 공식 기억나요? 무슨 공식?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자, 1번 같은 거. 네. 1번 같은 거. 자, 우리 전기 파트 하면서요. 전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일 건데, 통합과학에서 전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전기 회로가 아니고요.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흘러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도선이 직선 도선이냐 아니면 원형 도선 또는 솔레로이드와 같은 곡선 도선이냐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달랐어. 자,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너네가 알고 있는 전류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이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위로 올라 엄지손가락 위 나머지 네 손가락 주변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으면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생겨. 그렇기 때문에 나침판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 접선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었어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류가 I만큼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2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3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이 어때? 라고 하는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은 R분의 KI였다. 기억해. R분의 KI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R분의 KI라는 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생겨. 거리가 2R만큼 떨어져 있는 곳은 2R분의 KI. 거리가 3R만큼 떨어져 있는 곳은 3R분의 KI고요.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은 거리의 반비례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다 똑같으니까 약분하시면 거리비가 1대 2대 3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 비율은 6대 3대 2여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되겠지? 이런 느낌이었고 자 그런가 하면 직선 도선이 아닌 원형이나 솔레로이드와 같은 곡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곡선일 때만 네 손가락이 감기 편한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이 도선의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야. 그러니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회전해서 흐른다면 그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게 흐르면 막대기가 있을 때 겉에 보이는 방향으로 손가락이 내려가게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곡선 도선에서의 전류와 자기장 방향을 결정하셨다면 세기는요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로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자 R분의 K-I로요 상승값만 빼고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았어. 근데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은 달랐지.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K2-NI로 또 다른 상수 집어넣어야 되고 이 N이라는 건 1m 안에 코일에 가문수를 집어넣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거기에 있는 1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6대 3대 2가 왜 나오는지를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2번 문제도 자기장의 세기와 거리는 반비례해 라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문제나 여러분 3번 같은 문제는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나침판의 N극 여기 가리키는데요. 전류를 흐르는 도선의 바깥쪽에 나침판을 이렇게 놨더니 얘에 그래서 나침판의 N극 방향이 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를 가리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쪽 방향은 지구의 자기장이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으로 N극이 가리켰어.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도선에서의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 나침판을 놨을 때 N극이 여기 가리키겠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거 2번으로 답하시면 안 되는데 3번에 2번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 위에 있는 실험 장치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얘는 단지 전류가 흘렀더니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요것만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을 바꿨더니 자기장의 방향이 거꾸로 뒤집혔어? 이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지만 이 실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답을 하시면 안 된다. 요즘에 이게 수능의 계열입니다. 위에 있는 표만의 내용을 바르게 설명하고 찾아가야. 알겠어? 이렇게 가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얘는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전류 방향을 줬어요. 그럼 당연히 그 주변의 자기장은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생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진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5번의 답은 3번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10번은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걸 뺀 나머지에서 질문은 이거 7번에서요. 자기장 방향의 B가 위쪽 방향이 아니고 원형 도선의 안쪽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당연히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 B는 원형 도선에서의 안쪽 방향을 B로 그려놓은 겁니다. 됐죠? 설마 위아래를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런 느낌. 자, 그러면 6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질문 필요한 거 있어? 없어. 10번만 하면 돼.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었다면 두 번째 전기 파트에서의 테마는 거꾸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과 거꾸로는 뭐냐면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주변에 유도 전류가 흘러 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주변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거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서 유도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니까 우리는 전압이 얼마만큼 생겨? 이거 계산을 패러데이가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할 때 생기는 유도 전압. 자, 그 유도 전압은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코일 가문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 또는 면적 변화에 비례하는 만큼 전압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전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기 유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주나 쉬다 와가지고 이렇게 도체통 속에 코일을 감아 놓고요. 꼬마 전구를 연결해서
이거를 이제 확인할 거고 여기에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실험을 우리가 했었어. 기억나? 이런 것들 했어. 그 중에서 N극이 훅 들어오면 이 안에 N극 방향의 자기장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거 생기는 거 싫어서 자석이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으로 힘만 들려고 여기 N극 생긴다고요. 맞아? 그러면 이쪽에 N극이 생기려면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니까 그 순간 갑자기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꼬마 정보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됐죠? 그런가 하면 N극을 순간 확 빼면 됐어? 나가는 것도 싫어서 나가지 못하게 인력을 만들려고 S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러면 이쪽에 N극이니까 거꾸로 감아보시면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왼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라고 하는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가 생산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때 움직이는 세기에 따라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기는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발전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가 사용한 게 전자기 유도고요. 그러면 이러한 전자기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석만 움직여야 돼? 아니요. 거꾸로요. 10번 문제처럼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변화시키지 않고요. 일정한 자기장의 세기를 계속 걸어주는 거야. 그래서 늘 10번 문제처럼 여기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10테슬라로 1점. 됐어? 자, 그래놓고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무조건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꼬마 정도에는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없어요. 왜? 도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끔 금속 막대를 이렇게 놓습니다. 금속 막대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닫혀있는 이 부분에 유도 전류가 흘러. 됐어? 네, 이 부분이 회로가 돼서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지만 전압이 없어. 그럼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막대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확 잡아당겨.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장이 요만큼의 면적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6개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가 얘를 훅 잡아당기는 순간 수초 지난 후에 막대기가 여기에 온다면 이제 도선에 닫힌 부분의 자기장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12개가 생겨.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6개만큼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끔 해주는 거야. 그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과 같으니까. 되겠어? 그것 때문에 여기에 순간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꼬마 정도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체통 속에 무조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되니까 자석을 직접 넣었다 뺐다 하는 1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또는 자기장의 세기는 가만 놔두고 막대기를 움직여서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면적을 넓히는 방법도 있어요. 됐어? 그러면 이때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겨? 해보자고요. 유도 전압은 항상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코일 가문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기장 또는 면적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중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거는 계산할 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 그러면 이 자체는 몇 번 가문 코일이야? 이 자체는 이게 한 번 가문 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n값에 또 1 집어넣을 거니까 얘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실제로 너네가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건 시간당 자기장과 면적의 변화야. 자, 근데 이 도선 속에 자기장의 세기는 변한 적이 없어. 변한 건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가 맨 처음에 이만큼의 면적에서 이만큼의 면적으로 면적이 이만큼 증가한 변화를 보였지. 이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는 변화가 없고 시간당 면적이 바뀌었는데 그럼 바뀐 면적은요?
요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죠. 됐어. 자, 요 가로 길이는 얘를 v의 속도로 당겼기 때문에 t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가 지나간 거리 vt만큼이 가로 길이야. 그리고 이 막대기의 길이를 L로 하면 이게 세로죠. 그래서 면적 변화가 VT L만큼 난 거죠. 이래 가능해.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생략하시면 이때 저 막대기를 움직일 때 생기는 전압의 세기는 뭡니까? 부, 라, 보만큼 생겨요. 이래 그래서 막대기를 움직일 때 생기는 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막대기가 움직일 때 부, 라, 보, 콘으로 구한다. 못 외우면 병신입니다. 부라고 콘. 외웠냐 이 새끼들아. 부, 라, 보, 콘. 됐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의 원래 이 공식이 움직이는 막대기가 있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그 중에서 이 V는 유도된 전압이고요. B는 자기장의 세기고요. L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있는 막대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 V는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속력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곱하시면 전압이 나와. 자, 그러면 그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시면 그 값이 전류가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저항으로 나눠주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전류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저기에 자기장의 셀이 얼마라고 줬냐면 10테슬라. 자, 거기에 도선의 길이를 얼마라고 줬냐면 0.2m. 그리고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속력은 1m. 되죠? 네. 요거 계산해서 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V가 나옵니다. 2V. 그걸 저항인 15로 나눠주시면 전류 0.2A예요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물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수능 물리원의 심한 문제로 물투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물투에 있는 얘기가 물리원으로 나오는 책으로 배우는 학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게 물리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불하고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하겠죠? 요렇게 구하는 문제. 그죠?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에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생기는지를 실제로 계산도 가능하다. 실제로 전압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이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불하고 콘으로 구할 수도 있더라. 되겠어?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수능 문제에서 킬로그램을 그냥 보여드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개별적인 질문 있어? 소연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 필요한 것들 메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면 이제 선생님하고는 파동 파트를 할 겁니다. 추우면 얘기하십시오. 이게 끓이니까 너무 답답해서 살짝만 틀어놨는데 추우면 얘기해. 껐다 하게. 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가야 되는 거 자기들 전기 파트 다 했다 그랬으니 선생님하고 파동 파트를 나갈 건데요. 자, 파동 파트의 기본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앞부분은 조금 빠른 속도로 갈 거니까 필요한 건 빠른 속도로 메모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굴절 법칙이라든가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졸면 뒤죠. 졸려오면 저거 가지고 가서 뒤에 가서 서서 하시면 돼요. 되겠죠? 졸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자, 조금만 빠른 속도로 가죠. 우리 이 수업이 11월 2일날 종강합니다. 그래서 그 종강할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물리학이 나 어느 정도는 이제 수능 문제 풀 수 있어.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가면 뒤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제 물리의 마지막 파동. 물리는요 크게 잘라내면 역학, 그 역학 안에 연력학까지 다 들어가죠. 역학. 그 다음에 비역학에 해당되는 전기 파트하고 파동.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마지막 파동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파동이 뭐니? 라고 하면 여기 다 중학교 1학년 다 졸업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병신인 거죠. 중학교 1학년 6단원이 파동이었어. 그러니까 질문했잖아. 얘기해. 파동이 뭐니? 파동은 진동. 약간 달라. 선생님이 1학년 때 그거 건너뛰셨는데. 갑자기? 네, 그거 안 하고 2학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알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치? 거의 야동과 같은 내용이니까 알 필요가 없다고. 어? 좋아. 얘기해. 파동이 뭐야? 저 학교에서 따로 안 배웠는데 그때 갑자기 모든 중학교에서 파동을 생략한 걸로. 됐어? 자, 파동이 뭡니까? 이거 파동. 지금 내가 일으킨 이게 파동이야. 됐어? 파동하고 진동은 다른 말인데요. 파동은 뭐냐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퍼져나가야 됩니다. 됐어? 자, 이때 파동을 일으킨 한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멋진 말로? 그렇죠. 와! 파동을 일으킨 장소를 파원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원인이 되는 장소. 그래서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 파동의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입니다. 퍼져나가지 않고 그냥 한 자리에서만 진동한다? 이거 진동이야. 근데 이 진동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파동이라고 합니다. 됐어? 네. 그래서 파동은 반드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야 파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그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 파동을 일으키는 지점을 우리는 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할 건데, 너네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파동의 예 들어봐. 물결파 맞습니다. 또 음파 지금 들리죠? 내 목소리. 이거 파동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소리, 물결, 또 무슨 파? 전자기파. 그 전자기파가 바로 빛. 또 일본에서 맨날 일어나는 거. 그렇죠. 지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파동에는 소리, 물결, 지진, 빛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파동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목소리를요. 선생님 목전 여기서 발생시킨 거야. 근데 얘가 퍼져 나가서 너네 귀 속까지 들어가죠. 됐어? 그래서 소리는 파동입니다. 되겠니? 자, 그런데 이러한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요. 이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들이 이 가운데서 얘네들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때 파동을 옆으로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질이라고 불러요.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소리가 여러분들 귀 속까지 전달될 때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갑니다. 뭐? 공기. 됐어? 그래서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달에 가면 공기가 없습니다. 달은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에 가서 아무리 소리를 내도 너희들은 내 목소리 들을 수 있니 없니? 이거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요.
되겠어? 자, 그런 다음에 물결은요. 물이라고 하는 매질이 있어야만 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데 파도가 칠 수는 없습니다. 되겠냐? 자, 지진은요? 매질이 뭘 것 같습니까? 당연히 땅바닥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진이 막 발생해서 땅이 휘어지고 갈라지고 난리도 아닌데 그 위에 있는 새는 직접적으로 지진을 느낄 수가 없어요. 땅이랑 연결된 게 아니라서. 알겠어? 근데 골 때리는 파동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빛입니다. 빛은요. 태양에서 발생한 빛이 지구로 오는 우주 공간에 모이니? 우주 공간에 모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은요. 어떤 매질의 도움 없이 직접 오는 파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의 대표적인 4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예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러한 파동을 분류하면요.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크게 2가지로 잡아드릴게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요만큼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 매질 없으면 전달이 안 돼. 근데 얘는 매질이 없는데도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매질의 유무예요. 매질이 반드시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이 있다. 이걸 난 탄성파라고 부른다.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파동들을 싸잡아 탄성파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은 모든 파동은 다 탄성파라고 생각했어요. 빛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빛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에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파동인 빛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탄성파가 아니에요. 이걸 비탄성파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은 용어들이 살짝 바뀌기 시작해서 탄성파를 역학적파, 비탄성파를 전자기파 이렇게 교과서의 용어들이 바뀌어가는 과목입니다. 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요만큼은 탄성파인데 얘만 비탄성파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매질이 꼭 필요했니? 안 했니? 라고 하는 거고요. 파동을 나누는 2번째 기준이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기준입니다. 말해봐. 중학교 1학년 때 파동을 나누는 데 기준이 있었어. 그건 지진파의 종류고. 파동을 나눌 때 기준이 있었어. 횡파와 종파. 맞아. 그거였어. 그게 뭔지 알아? 여기서 여기까지 파동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어. 근데 파동 에너지가 진행할 때요. 여기 있는 매질은 어느 방향으로 떨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여기에 있는 매질이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가냐? 아니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이 안에 있는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수직하냐? 기억나냐? 기억나냐? 그래서 2번째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입니다.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 거짓말, 나란한 방향이라면 이게 무슨 파였어? 나란한 방향. 나란한 방향. 이걸 종파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라면 이걸 뭐라고 하겠다? 이걸 횡파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중 종파에 속하는 건 여러분들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중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라는 음파가 종파예요. 근데 소리 중에서 우리가 못 듣는 소리 있는 거 아세요? 돌고래들이 말하는 소리 뭡니까? 초음파. 그리고 지진파 중에 누구? 뭘까요? 피파. 이게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종파고요. 그걸 뺀 나머지가 다 횡파입니다. 그걸 뺀 나머지 빛, 물결,
이렇게 돼.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과거 면접 보는 시즌이거든요. 과거에서 지금 맨날 질문하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의 소리는 이 분류에 어디에 속하니? 이거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소리는 파동의 분류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소리는 물론 이 둘 중에 뭐니? 이 둘 중에 뭐니? 네, 그렇죠. 소리는 탄성파이면서 이 중에서 뭐니? 종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빛은 어디에 속하니? 어디에 속하니? 빛은 비탄성파이면서 어디에 속합니까? 횡파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파동 배우면서 빛과 소리 배웠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둘 다 파동이라는 공통점 빼고 그 안에 있는 소분류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파동이야. 빛과 소리는.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분류했을 때 얘네들이 탄성파도 있고 비탄성파도 있고 그 다음에 종파도 있고 횡파도 있는데 이러한 파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머릿속에 넣으셨어야 되는 게 파동의 구조입니다. 파동은 어떤 모양을 띄어? 그 안에서 뭘 분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파동의 구조를 우리는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게 횡파입니다. 그래서 횡파의 구조를 통해서 파동의 5가지 요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횡파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오른쪽으로 전달된다고 치자. 그랬을 때 횡파니까 매질의 진동은 수직 방향으로 일어나야 돼. 그 매질의 진동하는 모습을 그리면 얘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해. 맞아? 이게 횡파 모습이야. 그죠? 그죠? 여기를 뭐라고 하니? 마루. 그렇죠. 오. 이걸 마루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양이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가 횡파 구조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횡파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횡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 파동의 5가지 요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다 배웠지만 파장이 뭔지 기억해내라. 마루에서 마루까지. 엥?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뭐? 자, 그러면 주기 기억해내라.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놈의 마루에서 마루까지는 이 새끼도 마루에서 마루까지고 이 새끼도 마루에서 마루까지인데 뭔가가 다르겠지. 길이. 시간. 뭐가? 파장. 파장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인 거죠. 그럼 주기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3번째 진동수라는 것도 기억해내. 4번째 진폭이 뭔지도 생각해. 5번째 속력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게 파동의 5요소다. 그 중에서 파장이라는 거에 기호를 앞으로 남다라고 쓸 거예요. 남다. 그리스어입니다. 남다. 자,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로 쓰면 되고요. 이 남다는 한자에 들어갈 입자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들어갈 입. 들어갈 입자도 모르는 거 아니야? 시옷 거꾸로. 그래서 이 무식이들 됐니? 네, 그걸 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파장은요. 꼬맹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재니까 4m야.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 그럼 골에서 골까지 재면 몇 미터냐? 똑같지 않아? 그럼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잴 필요가 있는 거야? 똑같잖아. 골에서 골까지 재도 되잖아. 그냥 하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제대로 된 정의는 뭘까? 중딩 때는 막 초딩을 졸업하고 와서 아가들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심플하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최단 거리가 파장이야 라고 했는데 제대로 되면 뭐야? 그 정의는 뭘까?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도 되고요. 골에서 골까지 재도 되잖아요. 무슨 말이야?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야. 그 모양을 과학에서 뭐라고 그러냐? 위상이죠. 오.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가 파장이구나.
중딩 때는 마루에서 마루까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거리입니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거리. 그래서 쟤는 한 파장의 거리를 4m짜리라고 쳐보자. 뭐 이런 느낌. 자, 그런가 하면 주기는 시간이가 타입의 약자 라지 t 써요. 단위는 당연히 초여야 되겠죠. 이 주기도 똑같습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아니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 i의 한 주기가 2초라고 치자.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진동수는 뭘까? 진동수는 프리퀀시의 약자 F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 씁니다. 자, 진동수 설명해봐. 우리 진동수를요, 일상생활에서 주파수라고 불러요. 라디오 주파수가 얼마야? 그게 라디오 진동수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주파수가 진동수입니다. 자, 진동수가 뭐니? 진동한 횟수를 언제까지 재? 그렇죠. 뭔가 나도 놀래. 자, 진동수는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해. 1초 동안 너는 마루가 몇 번 생겼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1초 동안 골이 몇 번 생겼어? 이걸 진동 횟수라고 해요. 됐어? 자, 근데 꼬매나 잘 봐. 주기는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근데 진동수는 뭔지 아세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그죠? 이 두 개가 무슨 겁니까? 이 두 개가 무슨 겁니까? 뭐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려? 에이, 1초 동안 너 몇 번 진동했어? 이게 무슨 겁니까? 이게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진동수는요, 주기의 역수를 구하시면 돼요. 또는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를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둘이 역수 관계예요. 그러면 주기를 아까 2초라고 줬으니 이 아이는 진동수가 얼마입니까? 진동수가 2분의 1 헤르츠예요. 이런 얘기야. 됐어. 네, 이 헤르츠는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단위가 뭔지 아세요? 주기를 역수한 게 진동수니까 단위도 주기 단위의 역수예요. 주기 단위가 초니까 원래 진동수 단위는 뭐여야 돼? 초분의 1이 단위여야 돼. 그렇죠? 또는 초분의 1을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초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단위야. 근데 이렇게 쓰기 싫어서 이걸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헤르츠요 이렇게 쓴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다. 그러면 우리 가끔 가다가 진동수가 60헤르츠짜리의 시간 기록계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1초에 60타점 찍어. 그러면 하나 찍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야? 60분의 1초 간격이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예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진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폭은 우리가 A라고 쓰고 이거 단위가 미터입니다. 진폭이라는 건요. 실제로 진동이 지나가는 동안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진동 때문에 끌려 올라갔다 끌려 내려갔다 이지랄 하잖아.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애는 요만큼가, 여기 있는 애는 요만큼가, 여기 있는 애는 이만큼가, 여기 있는 애는 요만큼가, 요만큼가. 그랬을 때 이 진동이 지나가는 동안 매질이 움직이는 최대 거리, 매질이 움직인 최대 거리, 그걸 진폭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어디까지 재면 돼? 마루까지의 높이 재면 그게 바로 진폭이야. 됐어?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의 요 높이가 매질이 움직인 최대 거리죠. 이걸 진폭이라고 하죠. 이게 플러스 2m라면 이거 얼마일까? 이거 얼마 거니? 이거 마이너스 2m거든요. 그래서 진폭은 뭐냐면 진폭은 매질의 최대 뭔지 아세요? 변입니다. 근데 변이는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예요. 이때 절대 하지 마셨어야 되는 짓. 어떤 애한테 진폭구에 그럼 마루에서 골까지 재는 병신이 있어. 뒤져.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까지인 2m라
중심에서 골까지인 요 거리를 진폭이라고 하지 이 거리를 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진폭이 2m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요.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재면 된다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속력이요.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확 퍼져나간다며. 그럼 얼마나 빨리 갔어? 라는 속력이 생깁니다. 파동도. 자, 모든 속력은 벨로시티로 표현하겠죠. 그래가 달리는 미터/초이죠. 그러니 파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꼬맹아 잘 봐. 시간이 있어 여기. 어딨니? 시간 분의 거리. 보이냐? 요거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주기분의 파장하시면 이게 파동의 속력이야. 근데 머리 있는 척해. 이거를 뜯어서 보면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이야. 맞죠?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요? 주기분의 1은 뭐라고 했다고? 진동수. 그러니 실제로 파동의 속력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F 란다로 계산합니다. F 란다. V는 F 란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요거에 대해서 요거 다 배웠거든요. 사실은 다 배웠어요.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왜냐? 이런 식으로 파동은 5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심화 과정을 하고 있으니 심화스럽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파가 있어 5가지 요소를 저는 분석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매질이요. 여기에 있는 이 매질은 여기다가 여기까지 끌려갔어요. 그렇죠? 자, 이 매질은 그대로 있고요. 이 매질은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잠시 후에 B라는 매질은 잠시 후에 내려간답니다. 이 높이보다. 그럼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을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는 파동일까요? 상상해. 잠시 후에 B의 매질의 높이는 낮아질 거야. 그럼 저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동이니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동이니?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자, 이 파동이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면 오른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면 잠시 후에 이 모습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B에 있는 매질이 이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이해해요? 네. 근데 파동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 모습이 잠시 후에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나타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잠시 후에. 그러면 이 B라는 매질은 보라색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질의 높낮이의 변화를 통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되겠어? 이게 고등학교 사고야. 이게 고등학교 사고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가능하게끔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도 우리 따질 수 있고 그 파동 안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파동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하게 배웠던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리라는 파동이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소리의 3요소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 뒤졌어요. 소리의 3요소. 이거 대답을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잘해요. 요즘에 이거 배우고 있거든요. 소리의 3요소. 그런 게 있는 건 알았어? 아, 몰랐어요. 소리의 3요소가요. 뭐냐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이, 소리의 값이. 그냥 그런 게 있어. 이 3개가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데요. 이 소리의 세기, 높이, 맵시가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얘네들에 의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안 배웠을까 설마? 그런 학교를 왜 다니냐고. 응? 너무 오래전이야. 2년 전. 자, 그래서 진폭에 의해서 요청되고요. 소리 세게 다니는 데시벨이야. 데시벨. 그래, 그냥 그렇다고. 뭐 아니냐고 물어보진 않았잖아. 그냥 그렇다고. 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소음 규제할 때 데시벨 규제합니다. 그래서 공항 옆에서도 공항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소음 이상을 내면 그래서 피해 보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밤에 오빠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띠리리리리리 기지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 이제 딱 번호판 딱 찍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보내주면 과피로리죠.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아니, 자, 그런가 하면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뭘까? 라고 하는데, 네, 아이유는 3단 고음이라며. 그래서 기본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잖아요. 됐죠? 라고 하는 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동수야, 진동수. 그 중에서 기본 도라고 하는 게 만약에 진동수가 100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한 옥타브 위의 소리는 무조건 그 진동수의 2배가 한 옥타브 위의 소리로 우리 귀가 감지해요. 그러니까 200Hz여야 얘보다 한 옥타브 위에 같은 소리를 들려요. 그러면 이거보다 한 옥타브 더 위의 소리는 4. 그렇죠. 진동수 두드려야 되니까 400Hz여야. 이게 옥타브 관계예요. 이게 옥타브 관계야. 그래서 영재 모의고사에서는 한 옥타브 안에 12음계가 들어있는 거야. 검은 건반, 흰 건반 합하면 도와 도 사이에 12건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반 하나의 진동수가 얼마인지 비율 구하는 게 영재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렇다고요. 반음이. 네, 그런 것들 하는 거죠. 음악 그래서 시간에 배웠어요. 네, 이거를 갈릴레이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러가 알려주겠지. 이런 거요. 그래서 자, 근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는 어딜까?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바로 진동수라고 해요. 들을 청자 가능하다, 듣는 게 가능한 진동수 이게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가 갖춰진 진동수 범위예요. 근데 자, 이거는 모든 사람이 여기 들어? 이거 아니야. 엄청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진동수 작을 때, 가장 민감한 사람이 듣는 가장 진동수 클 때, 요게 20에서 2만이고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조금밖에 못 들어요. 그죠?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 작으면 저음인 거죠. 자, 나이를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는 점점 좁아져요. 특히 고음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해보죠. 귀의 나이를 측정해보죠. 해보셨어요? 우리 아까 타이웨이랑 해봤잖아요. 너무 늙었어요. 응? 너무 늙었어요. 너무 늙었어요. 누가? 안쓰러워요. 들려? 이거는 나도 들려.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아직 기법이 이르대요. 이거 들려? 네. 나도 들려. 기억하기 싫은데. 들린다. 네. 네, 기억해요. 저도 기억하기 싫어요. 전 안 들려요. 이제부터는 안 들려요. 들리네. 들려요. 나 안 들려요. 아직은 들린다고? 네. 이 단어는 16,000Hz야. 들려? 딱 여기까지. 뭔가 안 들려. 뭔가 느낌이 이상해. 뭐 그 귀에 뭐가 느낌을 닿는 아까 내가 그 전부터 느꼈어. 안 이제 들려. 안 들려요. 거. 네, 귀 아파요. 딱 아까 전까지만 들려요. 네, 귀가 좀 아파요. 오음하는 게. 그건 기법파. 그냥 귀가 아파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오음하는 들려? 게 있어요. 이거 들리지? 딱 그 끝나기 하나 전까지 돼요.
어떤 애는 25살부터 못 듣더라.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25살부터 못 듣더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이제 진동수의 범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고음부터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선생님을 한 12,000? 이 범위까지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세 번째 맵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소리를 딱 들으면 이거 피아노 소리야, 이거 바이올린 소리야.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맵시 때문인데 파형이 달라요. 파형. 피아노로 도를 쳤을 때 이런 파형을 만들어낸다면 피아노는 바이올린은 이런 파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둘의 중간중간에 떨리는 모양 형태가 달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건 바이올린 소리야, 이건 피아노 소리야, 이건 기타 소리야,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3요소는 요거다. 소리의 세기, 높이, 맵시. 얘네들이 파동의 5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요소가 뭘 결정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파동도요. 사실은 원래 이름은 파동이 아니고 파동 에너지입니다. 열도 원래 이름이 열이 아니고 열 에너지인 것처럼 파동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파동 에너지인데 파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A제곱 F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갖습니다. 파동 에너지는. A가 뭔지 빨리 보셔야죠. A가 뭡니까? 진폭입니다. 진폭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파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그 중에서 소리의 3요소를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아이가 퍼져나가는 속력을 갖는다 했죠?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내 목소리가요 이 교실에서 340의 속력으로 퍼져나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가면서 속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빛이 쭉 가다가 속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뀝니다. 파동들은 속력이 바뀝니다. 굴절이세요. 굴절. 네. 파동들은 속력이 바뀔 수 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다. 파동은 속력이 변할 수 있다. 됐어요? 네. 파동의 속력 V는 F 남자인데 파동의 속력이 10이었다가 2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파동의 속력은 변할 수 있어요. 파동의 속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뭘까요? 매질. 파동의 속력이 변하는 이유는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걸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닥쳐. 자, 파동의 속력은 됐어? 파동의 속력은요.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해 오냐라고 하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됩니다. 그 결정된 속력을 우리가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계산하는 것뿐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리라고 하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대표적인 탄성파, 소리. 자, 이 소리는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가장 속력이 빠를까? 인 건데요. 이 소리라는 탄성파는요. 여기 있는 매질이 진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려면 이 진동하는 A라는 매질이 그 옆에 있는 B라는 매질을 툭 쳐서 진동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봐.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빨리 칠까 가까울수록 빨리 칠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상태가 무슨 상태냐? 접촉돼요. 그쵸.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고체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때의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액체, 기체입니다. 그러면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전달될 수 있니 없니? 이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다시 보시면 철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기차가 오면서 기차 바퀴 때문에 철컥철컥 소리가 나요. 됐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산이 가려져서 기차가 오는 게 안 보일 때 우리는 소리로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애는 서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됐어? 왜요? 뭐예요? 귀
귀여워. 이미 지랄. 어떤 애는 철로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겠죠. 저기가 쫄거든. 듣고 나서 일어서야지 이년아. 머리 누가 먼저 들을까요? A야 B야? 에이, A죠. 왜 깨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언제 죽을지도. 이 새끼들이 다 쳐 맞으려고 이 개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철로에다 귀대고 있는 아이가 먼저 감지하고 일어서. 얘가 일어서면 얘가 딱 보고 아 소리가 들리겠구나 하면 돼. 그런 얘기야. 되겠어? 물 소리 내 파동은 어떤 상태를 통과해 오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른데요. 소리라고 하는 건 고체 매듭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르고요. 또 같은 기체가 어떤 기체를 통과할 때가 더 빠른 줄 아세요? 따뜻한 그렇죠. 따뜻한 기체를 통과할 때의 속력이 찬 공기를 통과할 때의 속력보다 훨씬 빨라요. 이거 계산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V는 331 더하기 0.6T로 계산합시다. 이게 음속 계산하는 식입니다. 음속이 소리의 속력이잖아요. 너네 음속 외웠어? 30만 킬로. 지랄. 자, 3천. 여기서 이 T가 뭐냐면 기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게? 25도. 상온. 상온. 죄송합니다. 이게. 그거 25도 맞아요, 새끼야. 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여러분들이 배웠던 상온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고요. 이 상온의 범위가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알고 있어? 네. 몰랐어? 배울 게 그렇게 많아 우리가. 네,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15도를 여기다 놓고 계산해요. 9네요 9. 오. 340. 그게 음속이야. 많이 하지. 그게 음속이에요. 멋있어. 오 340.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음속이 340이야 라고 얘기할 때 상온을 그래서 네, 기온을 15도로 놓고 계산한 평균값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온도가 15도보다 약간 높아요. 그러면 이 교실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이거보다 조금 빨라요. 낮지 않아요? 네? 왜 15도보다 다 입었으니까 춥겠지. 오늘 밖에 온도를 내가 봐야 되는 거야? 이래는 거 실사하다가 재밌겠다. 오늘 온도로 계산해볼까? 네. 현재 온도는 알았냐? 네 너무. 22도예요. 강원도는 23도. 그냥 서울에 있네. 현재 목동의 온도는 22.9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실의 음성은 이거보다 살짝 더 빠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소리의 속력은 그렇다고 치면 빛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야? 빛은 매질이 없을 때 없어도 전달되는 빛 탄성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질이 없는 진공 속에서의 속력이 제일 빨라. 진공 속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고요. 사실은 빛은 매질이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매질 사이를 빛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피해서 가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피해가야 되니까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소리와 빛은 매질의 상태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얘는 탄성파고 얘는 비탄성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를 때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의 빛의 전달 속도잖아요. 이것만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때의 속력만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속력만을 광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빛이 공기 중을 통과하거나 액체를 통과하거나 고체를 통과할 때 광속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태양빛이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고 있는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광속보다 훨씬 더 속도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마지막 파동에 전달되는 속력 중에서요. 물결, 파도요. 물결의 속력은 언제가 제일 빠를까요? 파도가 쳐. 자, 여기를 칠게요. 파도가 칠 때요.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물결은 물에서만 전달되니까 상태는 액체야. 자, 근데 뭐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냐면 밑에 있는 지형이에요. 바닷속에도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심이 뭐하다? 깊다. 여기는 수심이 뭐하다? 얕다. 이 상태예요. 그러면 파도가 넘실넘실 칠 때 어디를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겠니? 수심이 깊을 때요. 신기하죠? 여기가 빨라요. 근데 아세요? 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그렇다고 쳐. 얕을 때는 느려요. 중학교 1학년 게 제일 어려웠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아? 됐어. 자, 이때요. 수심이 얕으면 왜 느려지냐?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파도가 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물이 됐어? 이동하는 건데 이 표면에 있는 물이 넘실넘실 움직일 때요. 그 밑에 있는 물방울을 응집력에 의해서 같이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밑에도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물속에. 그 밑에 있는 물도 또 끌고 가니까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근데 얕은 곳은 땅바닥이랑 부딪히죠. 부딪히면 땅이랑 뭐가 생기니? 마찰. 그럼 잘 끌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속력이 느껴져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얕은 쪽은 속력이 느려지는 거고요. 깊은 쪽은 속력이 빨라져. 그럼 뭔가 문제냐면 파도 에너지잖아. 파도 에너지가 이렇게 온다? 오는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빨리빨리 통과해. 근데 여기는 얕으니까 속력이 느려진 거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빨리빨리 못 지나가. 그럼 여기 에너지가 자꾸 뭐하니? 쌓여. 빨리빨리 파동 에너지가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새끼가 느리니까 뒤에 있는 아이들이랑 계속 겹치는 거야. 여기 에너지가 쌓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결정하는 뭐? 진폭, 파도가 높아져. 에너지가 쌓이면서 파도가 높아져. 파도가 높아져. 쓰나미. 파도가 높아져. 그래서 육지를 덮쳐. 이게 쓰나미야. 이게 쓰나미야.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때 파도가 이렇게 칠 때요.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변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속력이 빠를 때는 어떨 때냐면 속력이 빠를 때는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얕은 곳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속력이 20이었는데 10으로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속력이 느려질 때 또는 빨라질 때 변하는 게 뭐냐? 어차피 속력은 F 남자의 곱인데 그러면 속력이 바뀔 때 진동수가 바뀌니 파장이 바뀌니 둘 다 바뀌니? 둘 다 바뀌지 않나? 그죠? 또는 진동수가 바뀌지 않나? 파장이 바뀌지 않나? 뭔가가 바뀌어야지 둘의 곱함값이 바뀔 거 아니야? 바뀌는 건 꼬맹아 얘만 바뀝니다. 파장만 변합니다. 진동수 얘는 파동의 고유한 값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를 먹던 성형을 몇 억 주고 하던 여러분들 몸속에 DNA는 안 바뀌어요. 아세요? 그것처럼 고유한 값이 있습니다. 파동은 진동수가 고유합니다. 한번 진동수를 갖고 발생해서 퍼져나가면 그 진동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딱 하나, 파장의 길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10인데 자, 속력이 빠를 때는 파장의 길이가 2여서 속력이 20,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의 길이가 1이어서 속력이 10 이렇게 돼요. 파장의 길이만 바뀌어요. 되겠어? 그러니 실제로 여기가 깊은 물이고 여기가 얕은 물이라면 처음에는 파장의 길이가 길어서 성큼 오르고 얕은 물은 아장 가는 거야.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간격이 넓은 게 파장이 긴 거잖아요. 이게 깊은 물이에요. 속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좁잖아요. 이 새끼는 속력이 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마루끼리 옆으로 연결한 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됐어? 같은 마루끼리 옆으로 쭉 선을 연결해서 그어놓은 손을 우리가 파동의 얼굴이다, 파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파면을 그룹니다. 그랬을 때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한 파장입니다.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한 파장, 파면과 파면 사이의
따라서 이 파장의 간격의 변화를 보면 아 이쪽은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얕은 물이네, 여기는 깊은 물이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국의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는 사실은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고기보다 진동속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0분만 끊었다가